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은 붓다로드인데, 아직까지도 부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그냥 부처님 태어나시기 이전 얘기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다음번에는 부처님이 좀 이렇게 양수라도 터질 수 있도록 뭔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왜 양수 몰라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그럼 사람이 태어나는데 뭐 알로 나올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건국시조들은 대부분 다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민석 씨 그 수업할 때는 그 양계장 출신이라고 뭐 그렇게도 그게 그 양반이 했을 때만 재밌는가 봐. 제가 할니까 쎄하네. 사람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른가 보다. 근데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알로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은 나온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했을까요? 그게 지저분한 것이 안 묻는 신성하고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알이니까 이게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화가 덜 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인도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이렇게 개념에서는 네팔 분입니다. 룸비니. 그래서 인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인도 쪽에 있다가 네팔에 룸비니 때문에 네팔에 들어가는데, 그다가 네팔이 좀 가난한 나라라서 그 근처에 좀 이렇게 입구를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한참 삥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룸비니를 다니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팔 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거기서 다 인도예요. 거기서 다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머리카락도 파랗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파란색 아니고 약간 파르스름한 머리카락. 그게 이제 햇빛을 적게 받는 데일수록 멜라닌 색소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 파란 머리라든지 눈동자 색이 이렇게 에메랄드빛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백인들이 피부암 발병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눈에 대한 문제가, 걔네가 이게 우리처럼 까만 눈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많아서 선글라스를 걔네가 훨씬 더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어요? 진짜예요. 제가, 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뢰받기 어려운 투로 말하는 버릇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부처님이 파란 눈동자를 가지셨다는 거는, 백인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팔 쪽에 가면 다 황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황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황인이라는 설도 있어.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부처님 조상이 감자왕이에요. 감자왕. 감자 좀 재밌지 않아요? 고구마왕, 감자왕. 감자왕. 이게 감자왕 그 밑에 니구라, 구로, 구구로, 사자엽. 사자엽이 부처님 할아버지입니다. 사자엽왕이 부처님 할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사자엽왕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고, 감자왕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자왕이 시조인데, 감자가 저게 달감자에 사탕수수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수 아세요? 네. 옥수수 말고 단수수.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정도 연세면, 어렸을 때 그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좀 씹고, 이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단수수, 피수수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햇님 달님 이야기, 호랑이 응침 사건 몰라요? 햇님 달림 해가지고 그 동아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호랑이 올라가다가, 근데 더 웃긴 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호랑이가 그걸 어떻게 잡고 올라갈까? 그게 먹이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 피수수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몰라요. 다 옛날 사람들,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들을 정도 상황이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탕수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단수수왕.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수수왕. 그러니까 단 거를 옛날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워낙 뭐 단 거 먹을 일이 많으니까 이게 단 거에 대한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지금은 고급일수록 덜 달게. 과자나 이런 것들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디저트 후식 이런 거 좀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안 달고도 맛이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단 거는 약간 이렇게 좀 유치한 맛이기는 한데,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당이 진짜 딸립니다. 땡깁니다. 그래서, 옛날로 올라가면, 뭐 굳이 뭐 옛날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알사탕, 눈깔 사탕. 진짜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으면 그게 행복이거든. 입도 안 다물어져. 무슨 용이 여의주 물는 것처럼 침 지질 흘리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씹히지도 않고 막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걸 봤다니까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그 현장을 진짜 목격해서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안 잊어져요. 그렇게 해서 저 사탕수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한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남자가 길은 경제력이 있고, 왕국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왕국을 갖고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여자가 있지. 왜요? 아니,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네팔분이에요. 네팔분인데 이 근처인데 원래는 이 밑에 사셨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밑에 저 감자왕은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면 그거는 더운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이제 왕들이니까 여러 이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여자가 가장 강력합니다. 앞쪽에 들어온 본처 자식이 이제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고 이제 왕자들이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거고. 하지만 왕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 정도면 본처는 그냥 사람이지, 지인이지, 그게 여자는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약간 나이가 든 왕이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지.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성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계 부인이 민씨 부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종부터 해서 태종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거기 큰 아들 계열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 계열이 있고. 근데 이성계가 좋아한 그거는 이제 방석이 엄마잖아. 방석이 엄마잖아. 그래서 그 방석이 엄마가 이제 백예미 송사로 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계속 이게 백예미 송사가 영감님들한테 잘 먹힙니다. 노인일수록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노인이 되면 뭐 지혜롭다. 그거는 한 5, 60대 됐을 때 돌아가실 때 얘기고, 실제로 요즘같이 막 70, 80 이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경주마 같이 돼요. 그래서 앞만 보게 되고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누가 좀 잘 이렇게 알랑알랑 해갖고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만 자꾸 들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을 반성해 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제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반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아들은 큰 아들. 그런데 어머니는 뭐 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작은 부인이 있고 그 작은 부인 아들이 있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엄마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저기서 왕위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양반들은 못 삽니다.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이방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원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누구 한 팀이 죽는 진짜 죽고 죽이는 경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석이 팀이 이겼잖아요. 이방원 쪽이 다 끝났겠지. 그 본처 자식들이 이제 싹 끝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에는 왕자의 난으로 해서 이방원이 이겼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먹기 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과도기 인물을 하나 세운 거지. 그게 자기 큰형. 그래서 정종을 하나 세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밀어내서 자기가 하는 거고, 이렇게 완충 시기를 한번 가진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드문 일입니다. 진짜 드문 일입니다. 언제나 이런 경기에서 이기는 거는 왕 쪽이 이겨요. 왕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가 대거리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제대로 된 왕조면. 단 이방원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조선 건국 초기에 사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군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특수한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역사상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면 감자왕은 이 여자의 아들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구라가 딱 보니까 안 돼. 괜히 이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방원 같은 선수가 아니고 아버지 제가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조선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다 조선 같은 나라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 후기에 중국에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는 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밀건법이라고 그래서 청나라 저 자금성에 가면 저게 명청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때 궁궐이거든요. 자금성이. 자금성 안 가보셨어요? 29만 5천 원. 아니, 그렇게 가면 북경 3박 4일 이렇게 해서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 쌀 때 가가지고 이제 가면, 우황청심만도 사오고, 이제 보약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성인데, 순치제가 써놓은, 정대광명이라고 하는 편액이 있어요. 편액이. 그 편액 뒤에 유언함이 있는 거예요. 유언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함에다가 황제가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걸 밀건법이라 해요. 비밀이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황제가 유고시에 갑자기 어떤 순간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붕어하게 되는데 그때 그 통을 열어보고 거기에 적힌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때나 황제가 바꿀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들 입장에서는 물론 황제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다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국회의원이 300명 이상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 그 중에서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룡이라 하잖아요. 그게 원래 주역 건캐 초구에 보면 잠룡물룡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구오요까지 가서 용비어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비룡제천까지. 그렇게 해서 쫙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잠룡 대선 후보자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잠긴 용 원래 물속에 탁 이래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황제 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아버지한테 잘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산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대에 유산을 미리 상속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녀분한테. 그랬다가 나중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 그리고 지금 세대 때, 노인연금 받는다고 자식들한테 미리 줬다가 이게 연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런 집도 있고, 주변에. 조금 더 받아 먹으려고 했다가 난리 나는 집도 있고.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자를 세워놓으면 왕세자 같은 걸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안 세워버리는 거예요.
안 세워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왕 되고 황제 되고 싶은 사람은 엄청 잘하겠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 뭐 안산 땅 있다고. 안산에 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그랬더니 뭐 자식들이 열심히 잘했다.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안산 땅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살라고 그랬다가 안산 땅이 있어. 이러고 죽었다는. 그게 안산 땅.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자나 왕세자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본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약간 견제 세력이 만들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왕한테 못 붙은 사람은 태자당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조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왕이 다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감자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쥐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구라 생각 잘했지. 살아있다가 왕권이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저 견제 세력으로 걸려버리면 나중에 그냥 다 죽는 거거든. 왕권에 대한 도전은 뭐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재금 나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자왕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잘못하면 이게 고륙상쟁이 되는데 이성계도 가장 비극이 그거였다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 나오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끼리 막 서로 죽여가지고 그 방석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인데 그게 죽고 너무너무 비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양주 회암사에도 가 있고 함흥에도 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냥 쏴 죽이고 충격받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거야 뭐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정도 얘기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는 나가준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백성들도 좀 주고 돈도 주고 하겠다. 너는 너 살 데를 찾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저 지구라가 자기 집단을 끌고 그렇게 해서 이 네팔 쪽으로 와서 털을 잡고, 그러니까 이쪽이 문명권입니다. 문명권에서 약간 야만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당군 신화 생각하시면 돼요. 환웅족이 내려와서 이제 곰하고 저 호랑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 토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속시키는 거지. 뭐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래서 가비라국을 세웁니다. 가비라국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나라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피해 준 것도 고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피해 준 것도 고맙고,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약간 우려도 됐었는데 가서 잘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엄청 뿌듯한 거야. 그래서 쟤야말로 김종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능력자. 내 아들이 능력자였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석가야.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능력자. 얘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지. 능력.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왕을 시켜주지. 참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쪽 백인계가 이렇게 북상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주민들은 황인이었던 거예요. 히말라야 쪽에 있었던 사람은 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내려왔으면 지금도 네팔 쪽에 백인 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백인 형상 이렇게 조금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건데 원래 황인들 많은데 백인 조금이 들어갔어. 그리고 몇천 년이 흘렀어. 피가 남을 것 같아요? 다 섞이죠. 그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가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비라국이라고 할 때는 이 근처에 가비라 선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비라 선인이 황두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인이었던 것 같아요. 황인이었던 것 같아요. 황두를 뭘로 번역하는지 저도 그게 조금 애매해요. 저도 저 기록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황인의 어떤 대단한 수행자 이렇게도 되고 너무 존귀해서 부처님도 우리가 황색 이렇게 황금색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도 황색으로 이렇게 딱 옷을 입잖아요. 중국 황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존귀하다는 뜻으로 황두를 해석해야 되는지 머리가 이제 황색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황색의 으뜸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가비라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수행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가비라고. 그리고 능력자라고 해서 석가.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족. 그 다음에 성은 고타마예요. 이거 훌륭한 소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소. 그래서 저게 이제 농경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성씨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촌스럽게 무슨 훌륭한 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씨들 다 오래된 성씨들은 다 큰 의미가 없어요. 박씨는 왜 박씨예요? 박효거새가 박같이 생긴 알에서 나와서 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씨는 박하지요. 그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게 성씨가 오래된 성씨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뜻이 분명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성씨가 나오면 사실은 뒤에 만들어진 성씨. 더 오래 갈수록 소박해요. 오래된 성씨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성씨고 이건 성이고 이건 종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동이족, 뭐 예맥족, 강원도 사람분들은 이제 예맥족.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동이족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는 종족명은 그렇게 쓰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성을 쓰죠. 성하고 본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 본관, 그 다음에 뭐 몇 대 손,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교육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유교 문화에서는 본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유교에서는 영혼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부모의 정열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섞여서 그 영혼까지 같이 만드는 겁니다. 육체하고 영혼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농산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향을 떠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안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죽는 게 호상이지요. 예전에는 집 밖에서 죽으면 관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다니까. 그건 객사라고 하는 거고 객사할 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집에서 계시다가도 객사를 시키는 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고향이라고 하는 데를 중시하는 거냐면,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능력치를 발휘한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불교는 부모가 기본적인 하드는 부모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이 업설에 의해서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교는 이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팔아도 돼요. 그게 큰 범죄 형성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범죄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순임금 아버지가 순임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계모가 또 속닥속닥 해가지고 또 잘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죽이려고 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손순매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순이라고 하는 효자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린 자식이 하나 있고 그 경주에 실제로 그 자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식이 자꾸 우리 어머니 거 음식을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래서 품 팔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뭘 봉양하려고 뭐 맛있는 걸 사드리면 손자가 삭삭삭 근데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저거 좀 어머니한테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모르겠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뺏겨 먹는 게 좋은 건데, 행복한 건데, 그래서 자식은 또 기회가 되면 또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식을 갖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묻어버립시다. 그래서 그 손순이 땅 파가지고 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돌로 된 종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부처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을 파가지고 집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땡땡 쳤대. 그랬더니 그게 막 이렇게 울려 퍼졌대. 막 울려 퍼졌대. 그래가지고 이 종소리가 뭐래?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순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했는데 이 종이 튀어나왔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대잖아. 그래갖고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런 효자가 있느냐. 그래서 상을 내렸대. 그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범죄와 관련된 건데 그 스토리에 대한 거는 지적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왜? 그걸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안 보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나 이런 때 근현대 소설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딸을 투전판에 아버지가 미치면 딸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고 사람 포기각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 그러면 걔가 시집을 가고 어디 그 집들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이런 내용들 못 보셨어요? 그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불과 일제강점기면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교문화. 유교문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는 구조가 이런 스토리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인간의 탄생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임금이 신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옳은 내가 간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또 간언을 해. 또 간언을 해. 3번 해도 안 들으면 때려치고 나가래. 포기. 부모에게도. 부모님이라 해서 꼭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얘기를 해. 3번 얘기해서 부모님이 안 들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울면서 따른다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이상한 판단을 했어도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재가 도대체 어떠냐에 대해서 이게 판단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왜 본관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그 혈족의 기질은 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본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관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성이나 본관만 보면 그거는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건 저 동네 사람이니까 아마 뭐 이랬을 거야. 뭐 이런 판단들을 한다고. 그런데 인도는 땅이 넓어서 성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어요. 인도는 뭐 워낙,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대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수십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십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성씨만 얘기해가지고는 뭐 전주 이씨예요. 그러면 전주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씨가 어딘지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세부적인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덩치가 큰 걸 얘기해. 그래서 종족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 이름을. 성씨를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종족이에요. 제일 큰 부처님 당대의 제일 큰 종족 중에 하나가 가섭 종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그다음에 뭐 마하 가섭, 뭐 이래갖고 가섭이라고 하는 그게 종족 이름입니다. 종족 이름입니다. 목건년도 그게 종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석가모니잖아요. 네, 모니. 그래서 모니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도 그 리그베다에 보면 장발의 고행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에 대한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용어고 수행자. 그래서 그런 수행자에 대한 표현을 차용해서 나중에 석가모니.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라고도 쓰지만 또 어떻게도 쓰냐면 석가모니 불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 하면 붙다 깨달은 자. 뭐 깨달은 자 하면 헷갈리니까 눈 뜬 자.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고 눈을 뜬 사람.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 우리는 다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사람들. 그죠? 노안, 백내장,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긁어내야 되고 이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긁어낼 필요 없는 아주 확실한 현실을 그냥 여실지게 그냥 바로 보는 눈이 있대. 그런 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지. 싫어 말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그냥 백내장으로 살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사자여방 때 이 나라가 커집니다. 드디어 이제 사자여방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저게 정복군주.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 뭐 강궁, 활을 탁 휘어서 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사자여방은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전 전쟁에서는 활을 누가 잘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칼 이런 거 아닙니다. 칼은 근접전이고 예전 전쟁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차를 타고 전쟁을 합니다. 배너, 영화 배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배너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차를 이렇게 타고 말이 어떻게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냥 말로 해요. 말이고 앞에 마부가 요걸 이제 앞에서 끌고 이렇게 전차를 탁 몰면 뒤에서 이제 귀족이 뒤에서 강궁으로다가 당기는 거예요. 활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활을 써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활이라고 하는 게 살상력이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석궁이 나오기 전까지는 활이 이 사람도 기본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뚫기가 어려워요.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활을 더 강력한 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만들면 돼요. 석궁은 기계식 활입니다. 기계식 활. 이건 약간 기계식 활이에요. 일단 큰 게 더 세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그래서 강궁이라는 게 대부분 옛날 건 큽니다. 우리나라 활만 그게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활은 활 시위를 안 매겨놓으면 이렇게 C자가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활 시위를 매길 때는 이걸 역C자로다가 이렇게 구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겨. 그래서 작아도 탄성이 아주 좋아요. 저기에 쓰는 게 뭐냐면 물소뿔. 그래서 그 뿔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탁 대가지고 그 탄성을 준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쫙 당기면 그렇게 해서 한 50보 정도까지는 살상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50m 정도까지는. 그런데 일본도 저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우리랑 동시대 일본도. 그래서 일본 보면 활이 이만해요. 활이 이만해. 이걸 쏘는데 저거보다 못해요. 휴대성 떨어지고 못해. 그래서 강궁이 있는데 이 강궁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다 이렇게 활시위를 매겨야 되거든요. 활시위를 계속 매겨놓으면 활이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백가죽처럼 돼가지고 이게 탄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히 못 웃는 이유가 있지. 탄성이 없어서 이게 활로 쏘기가 좀 애매해져. 안 나가. 그래서 활은 안 쓸 때는 이거 시위를 빼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탁 눌러가지고 탁 시위를 매기는 거거든. 사자여방 이후로는 그 아들들은 그 활을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걸 나중에 부처님이 꺾었습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있잖아요. 이게 무술대회 1등 출신입니다. 한 주먹 합니다. 부처님하고 공자는 한 주먹 하는 사람입니다. 캐릭터가 여러분 생각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힘도 좋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뒤에 얘기고 이 사자여방 밑에 아들이 넷이 있어요.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감노반항. 이 반이 무슨 반자냐면 햇반 반자입니다. 햇반 몰라요? 햇반 몰라요? 밥해 먹기 싫을 때 햇반 몰라요? 저 마트에 가면 가끔 이게 한 2개씩 더 엎고 있고 4개 사면 1개 더 주고 뭐 이런 거 몰라요? 저 밥반자예요. 밥반자. 밥반자. 그래서 이게 다 반자가 들어갔잖아요. 쌀농사 지는다는 뜻이에요. 정반항이면 깨끗한 쌀, 깨끗한 밥. 백반항은 흰 밥.
흰밥 도정 잘 되고. 지금은 우리가 흰밥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 흰 쌀밥 먹는 게 이런 좋은 거였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백미밥, 곡반, 감노반. 이게 그냥 좋은 밥이라는 뜻이에요. 향기가 나는 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밥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밥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훌륭한 소 얘기가 나오고, 이거 농사 지었다는 얘기예요. 농사. 할 게 아니고, 쌀 농사가 저 시대에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진짜 빠른 거라니까요. 저 시대에 쌀 농사 지을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요 4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약간 좀 삐리합니다. 이 사자여방 때는 그렇게 강공을 쓰면서 이웃나라를 다 정벌해서 땅을 이렇게 쫙 넓혔는데 저 아들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막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강성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부처님 나라가 여긴데 이때 인도에 뭐가 있냐면 도시국가들이 막 성립되면서 강력한 나라들이 나와요. 그 옆에 이제 코살라국. 잘 나가는 나라가 코살라국. 그 다음에 이쪽에 마가다국. 이런 도시국가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네팔 쪽이 단점이 뭐냐면요. 저게 산악지역이라서 물류 유통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경제력이 떨어지면 문화가 막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륙의 한계, 산악지역의 한계, 그리고 산악지역 저게 농사도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점점 이제 좀 찌리해지고, 이 석가족 가비라국은 좀 찌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의 도시국가들은 막 이렇게 융성하게 커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저 석가족들의 열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찌리한데 옆에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막아요. 효율적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땅이 이렇게 잘려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누가 좀 사자여방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정반왕의 첫째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뭐 부처님이 정반왕이 늦게 난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일찍 태어난 게 맞습니다. 왜? 당신 밑에 사촌들 나이하고 대비해 보면 부처님이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부처님 이복 동생이 누구냐면 난타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하셨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29에 출가하셨다고 나와요. 29에.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뭐 6년 고행을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어. 35살 때 부타가야에서 동쪽으로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동쪽으로 보고 다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35살에 깨닫고 그 다음에 6년에서 7년 뒤에 석가족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처님 나이는 보통 41살 정도. 41살 정도. 그때 난타 나이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난타가 몇 살 정도 됐냐면 20이 안 됐어요. 20이 안 됐어. 20이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때 부처님이 돌아오시니까 난타가 결혼하려고 했었다고 나와. 부처님 41살 정도 때 됐을 때 난타가 결혼 정전기여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는 부처님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돼요. 그리고 제가 난타 결혼 이야기 거기 진짜 진기한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훨씬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밑밥만 한번 깔았었던 거고 초점을 맞추게 깔았던 거고 진도를 좀 더 나가고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 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제가 이 부처님 족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정반왕, 백반왕, 곱반왕, 감노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복 동생으로 난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반왕 아들로다가 제바 발제, 그 다음에 곡반왕 아들로 마하나 아나율. 이 아나율이 그 천한제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율, 그 아나율입니다. 예, 그 아나율. 그 다음에 갑노반왕 아들로 제바달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배신하는 제바달타. 그래서 예전에 그 목정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제바달타를 한문으로 조달이라고 하거든요. 조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달에서 쪼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꼭 출전을 밝힙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조금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쉽게 말해서 체험을 했는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했다. 그래서 저건 쪼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난, 다문제일 아난, 여기. 이렇게. 왜 이 족보를 제가 좋아하냐면, 저 족보를 제가 밝혔어요. 제가 밝혔어. 저 족보가, 할 거면 좀 잘하든지. 너무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 네 분의, 이게 부처님 쉽게 말해서 이게 삼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는 삼촌. 그죠? 작은아버지 삼촌. 그죠? 이분들의 순서도 오락가락 했었어요. 오락가락 했었고, 이 8명을, 이거를 사남팔자라 그래요. 4명의 남자, 8명의 자식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하고,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그걸 내가 다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냐면, 모든 저 양반들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누가 나이가 더 많은가를 가지고 순서대로 다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발제하고 아나율은 동갑이었었어요. 갑장이에요, 갑장. 그리고 이 발제는 나중에 왕이 돼요. 아마 제사도 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석가족의 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오셔서 다 출가하니까 이 아나율도 출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출가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출가. 이 사람 왕을 역임했고, 그러니까 누가 왕을 하냐면 마하남이 왕이 돼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석가족이 멸망할 때까지 마하남이 왕입니다. 마하남 진짜 신심 있고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촌 관계인데도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연세들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안경에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한테는 왕이 가오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부처님한테 사촌형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쓰러진다. 배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반듯하면 모르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배면 그쪽으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너는 굉장히 성실하게 직무에 잘 임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좋은 곳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사실 저 얘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해서 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그 다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 말씀은 부처님이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바로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상황을 봐라. 그 다음에 네가 내생을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짓고 있는 이 방식, 그것이 너의 내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조심하면 내생이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과율이죠. 그래서 어떤 뭐 신을 믿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서 갑자기 악한 사람이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거는 불교에는 없어요.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실히 살면 그 힘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상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불교의 최대 목적입니다. 최대 목적.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이게 내가 볼 때마다 이게 뿌듯하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찾아내면 이게 진짜 개고생해서 찾는 건데 한번 해놓으면 참 이게 뿌듯해요. 그리고 여러 책들에 다르게 나와요. 왜?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제자들도 많이 10제자 중에 2분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2분이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남팔자라고 한다. 4명의 남자, 8명의 자식. 사남팔자. 그게 부처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아까 이게 7대 조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7대 조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처님 나라 위쪽에 실제로 부처님보다 선배 부처님들이 사셨던 유적지들이 지금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 근처에 가보면 저 갑이라고 근처에. 그런데 거기서도 7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봐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계보로 보면 그 7분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게 7대 종성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이 7분이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앞에는 과거 장엄겁 부처님이에요. 시간대가 달라요. 시간 사이클이 달라요. 이건 과거 장엄겁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안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뭐 천불기도, 천부처님한테 이렇게 절 한 번씩 하고 그런 기도 이런 거 아세요? 3세 3천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 천불이 나네, 진짜. 3세 3천불이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 사이클이 있는데 아주 긴 시간 사이클이에요. 그거를 과거를 장엄겁이라고 하고 이 시간 사이클 안에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현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 사이클이 또 있는데 성수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세계의 시간대에 3000 부처님, 그래서 3세 3000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에 이제 이렇게 다녀보시다 보면 3000불전 이렇게 해서 모셔놓은 데도 있고, 저게 저 부처님들이에요. 저 부처님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있냐면, 이 구류손불이 현재 현겁의 1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구나한모니불, 3번이 가섭불, 4번. 현재 현겁의 4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서부터 7번째면 모르는데 이 앞에까지 넣어서 7을 맞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 숫자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도 4가 나오고 저기도 사남팔자에도 4가 나오고.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2가지 진법 체계를 썼어요. 주로 쓴 건 사진법입니다. 사진법. 그리고 보완하는 게 칠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십진법을 쓰지만 십진법이 일반화되는 건 기원전후입니다. 기원전후. 그리고 십진법을 쓰기 위해서는 영을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게 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실체가 있어요? 영이 영이 100개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로 붙으면,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에 붙어서 100개가 붙어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에 뭐라고 썼었냐면 부처님 전기를 제가 쓸 때, 부타술례라는 책에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탄생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부처님 탄생일이 4월 8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남방에서는 보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보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건 이제 보름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이렇게 가득 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8월 대보름 하면 이렇게 딱 풍만한, 이런 식의 의미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농경문화 전통인 거고, 그 다음에 4, 8로 넘어가는 건 4, 8, 12, 16, 4, 8, 12, 16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진법 문화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 16 이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의 제곱이잖아요. 4, 4, 16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6대국을 다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 그럼 12지. 다 4배수고 12. 30 이상 80종호 다 4배수예요.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4배수로 움직여요. 4배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기 일부러 다 맞춘 거예요. 일부러 숫자들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지도론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 16 저렇게 16이라고 하는 건 무한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의 열애를 제외하고 부처님을 제외하고 뭐 사리불의 지혜에 16분의 1에 미칠 만한 놈도 없다. 그거는 16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게임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들. 그래서 16분의 1에도 라고 나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칠진법 문화가 있어요. 칠진법 문화가. 칠진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로 얘기하면 이 동네에서는 사진법을 썼던 것 같고, 부처님 돌아다니시는 이 동네에 사진법 썼던 것 같고, 서북인도 쪽에서 칠진법을 썼었어요. 근데 칠진법 영향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런 거는 칠진법 문화입니다. 저런 게 칠진법 문화. 칠진법 문화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 제곱이면 4 곱하기 4면 16. 이게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7일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 7에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칠진법에서. 그래서 서북인도 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정토사상, 극락 정토사상이 발전을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극락 정토 경전들은 대부분 다 칠자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칠보지, 칠보수, 칠중, 그 다음에 칠보, 칠난간, 그 다음에 7일 동안 연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칠자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자 전통이 있고, 칠자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자 전통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저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저 사라고 하는 발음이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그 사를 피하는 문화가 있어요. 피하는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자를 쓰지만 제가 그래서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홍서원을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홍서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인사는 3번 한다. 인사는 3번. 중생무변 서원도에서 1번 하고 번뇌무진 서원단에서 1번 하고 법무무량 서원학에서는 안 하고 불도무상 서원성에서는 인사를 하고 그래서 3번 해요. 그러니까 사지만 실제로는 3으로 줄인다고. 근데 노래로 할 때는 4번을 다 해요. 근데 이런 사배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배는 없습니다. 절하는 것도 다 룰이 있어요. 산 사람한테는 홀수절이고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절에서 재지내는데 3번 절하래요.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짝수절을 하는 겁니다. 짝수절. 그러니까 1번 하든, 아니 2번 하든지 4번 하든지. 4번이면 그거는 사실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4번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4번 하실 일 없을 겁니다. 일반 사람한테는 1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2번, 그 다음에 왕이나 부처님 같이 이렇게 존귀한 분한테는 3번, 4번 하는 건 왕귀신,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땐 4번. 4배라 그래요, 4배. 네, 4배. 그래서 이게 다 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룰들을 사실, 스님들이라고 압니까? 스님들도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상을 수십 번을 차리고 수백 번을 했어도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뜻을 압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영단에 막 삼배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볼 때 주의 스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느냐? 절대 얘기 안 하지. 왜? 싫어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까지 해서 안티를 막 모을 필요는 없잖아.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인위적인 것까지 하면 어떻게 해?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칠진법 문화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77에 49.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49가 일반화되면서 혹시 사유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유설? 네 가지의 존재. 사람이 생기고 생하고 생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탄생. 생유. 그다음에 본유. 본유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살고. 사유,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중유. 중유거든요, 중유. 이게 중음기간이라 그래요. 이게 다음 생을 받게, 이 다음에 이제 또 저 탄생, 생유가 또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사유설이라고 그래.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래. 사유설. 사유설이라고. 이게 중유가 49일이에요. 중유 기간이 49일. 그래서 저 49제를 지내면서 이제 7일에 한 번씩, 칠진법이니까 7일에 한 번씩 이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칠심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 시절에 널리 일반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서다판에서 사구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서다판에서 사자하고 구자가 걸리면 가보가 제일 센 거고 가보가 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자라서 그래요. 남자는 알아들어. 서다판이라는 게 뭐냐면 패 두 개를 화투나 안 그러면 이렇게 투전 같은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쫙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영화 타짜. 타짜 봐, 타짜. 타짜에서 이렇게 두 장을 딱 맞춰가지고 숫자로 그렇게 해서 제일 높은 걸 가보라고 한다고. 가보. 가보가 구라는 뜻이에요. 구. 숫자 9. 9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극수고 이 뒤에가 10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 그래서 9수를 조심해라 어쩌라 하는 것도 사실은 저거야. 거기서 이제 변화되니까 변화할 때 조심해라. 형광등으로 말하면 켰다 껐다 할 때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갑이라는 거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건 남쪽 방위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이거는 대박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대박 좋은 거. 이거 가보. 그 다음에 요 위에 땡이 있어. 땡. 11, 22, 33, 44 이렇게. 이게 땡이야. 땡. 그래서 땡 잡았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화투짝으로 이걸 화투로 할 때는 거기 광 붙은 광값이 있어요. 그래서 광땡이라는 게 있어. 1, 3자 사쿠라의 광 있잖아. 1자의 광 있지. 솔광, 그 다음에 사쿠라 광, 그 다음에 팔광. 이렇게. 그래서 광자끼리 겹치면 그걸 광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화투로 할 때 하는 거고, 투전에서는 그런 룰은 없어요. 그리고 사구를 잡으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의 숫자들을 잡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중 하나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4구 9를 잡으면 4구는 다시야. 파토. 무효. 왜? 저건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49일이 되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끝나듯이 심리가 끝나듯이
내가 말을 해도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려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말리는 듯한 느낌인데, 왜냐면 이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만 딱 설명,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내가 저쪽에 전문인인 것처럼 너무 느낌이 안 좋은데, 나도 말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 건데, 그런데도 이게 여자들이라서 그렇다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었어요. 애들끼리 뭐 짤짤이, 안 그러면 뭐 쌈치기 이런 거 아세요? 홀짝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전문 이게 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 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2장짜리로 하는 게 있고 5장짜리로 하는 게 있어. 그렇게 이게 조기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게 조기 교육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도 뭐 아닌 것처럼 그래. 뭐 아닌 것처럼 그래. 군용 모포나 대한항공 모포가 있어, 집에. 용도가 2가지야. 그게 다용도거든요. 하나는 대리미용 할 때 쓰고, 하나는 그게 하우스로 변신할 때. 하우스로 변신할 때 이게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었다니까. 예전에,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그 어깨 너머로 이렇게 고스톱도 배우고, 어렸을 때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아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터득을 천연적으로 터득했잖아. 굳이 안 배우고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언어 터득하는 거하고 똑같아. 굳이 학습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하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가 봐요. 그 생선 싼 그 두루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뭐 이렇게. 그게 조기교육의 힘이야. 몰라. 집에서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몰라. 여러분들은 아예 그때 밖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랑 좀 또 연식이 다르잖아. 여러분들은 막 산천초목을 다니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고 막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칠진법 문화하고 사진법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 사진법에 맞춰서 불교는 전부 다 틀이 짜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전을 찾아보면 여기 여자들도 나와요. 여자들도. 근데 여자들은 이제 잘 안 쳐준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싹 빼버리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튼 저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스토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몰고 가냐면, 부처님 아버지가 동시에 2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결혼 제도가 예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일처제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일처제가 인류 문명에서 정착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일부일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일 때도 있고, 일처 다부제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그 시대상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본 부인만 넷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넷까지 둘 수 있어. 넷을 두도록이 아니고 넷까지 둘 수 있어. 그런데 언뜻 보면 쟤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결혼제도 중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결혼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결혼제도가 조선시대 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거든요. 일부일처제예요. 조선시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일처제. 왕도 2명의 마누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일처 다첩제지. 그리고 그 첩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의 지위는 자식한테도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 같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는 전혀 없고 착취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대로 내려가.
배로 밑으로까지 내려간다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런데 이슬람은 그거보다 오히려 나아요. 왜? 본 부인이 있는 거야. 대등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또 젊은 여자랑 해갖고 이 여자랑 결혼했어. 그래갖고 넷이 됐네? 이 지금 젊은 여자한테 내가 뭘 하나 사주고 싶어. 이거 백목을 하나 사주고 싶어. 사줄잖아? 똑같은 걸 4개를 줘야 돼. 그러니까 권리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첩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첩제보다는. 왜? 이 사람들은 대등 권리 자격이 있는 거야. 기본 권리는 주는 거야. 그리고 무하마드가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당시 중동에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비가 안 맞았어요. 성비가 안 맞았어. 그러니까 그걸 막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비가 안 맞았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하마드가 대충 전쟁이 많으면 남자들이 죽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비가 안 맞으니까 일부 일처제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삼다도. 거기서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폭풍 만나면 싹 죽고 그러니까 여자가 많아졌다는 거지. 그게 무슨 그 성비가 원래 거기가 음기가 심해서 여자가 많아졌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자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대4 정도를 해야 다 돌아간대. 네, 서로. 그래서 1대4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해는 되는 거야. 단 지금 오늘날 이런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꼭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미개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요, 일처다부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여자랑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섬 같은 데서. 대부분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 형제가 전부 그 여자한테 결혼하는 구조는 어디냐면 척박한 데입니다.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많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산하 제한이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장은 한계잖아.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산하 제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척박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요, 나중에 절단이 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요? 뭐 이러는데, 고려시대 때까지 출가를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인구 조절 기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인위적 인구 조절, 그러니까 출가를 장려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줄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이 어느 정도 한계, 우리가 지금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성장도 많이 했지만 그때 이제 산하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건 뭐 다 인정을 하는 얘기고,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던 입장에서는 여러분 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둘째 이후로는 무슨 회사에서 등록금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막 한 3명 나면 막 미개한 것처럼 막 이런 인식이 있었고, 뭐 하나만 나야지 이러더니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갑자기.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지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산하 제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냐면, 경제 성장을 많이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게 꼴등은 바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선생님이 좀 잡고 좀 패고 이러면 금방 성적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이상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인구수를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던 부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는 상업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출가를 가지고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출가를 자꾸 장려하는 거야. 그러면 인구수가 조절이 되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쥐를 잡아먹고, 그 정도 기록이 아니에요. 자식을 바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지가 못 잡아먹으니까.
서로 바꿔서.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라니까. 뭐, 인용 얘기 이런 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농업사회에서 인구를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흉년이 들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과학이 발전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아니, 농작물 거의 다 키웠는데 태풍 와가지고 싹 쓸렸어. 뭐, 어떡할 거야, 그거 뭐. 경기 끝이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수 조절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집단이 있거든요. 이 종교인들 집단이 결혼하는 집단과 결혼 안 하는 독신 집단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신부, 그 다음에 불교로 얘기하면 불교하고 바라문교. 바라문교는 결혼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문화적으로 계속 내려왔었다고요. 내려왔었다고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다 손가락 밟다 죽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형제들이 공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이 막 사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소키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제 들어와서 한 사람은 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톤 타치로. 아니,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 뭐 저 풍장, 천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장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아기 먹이로 준다. 뭐 그 진짜 보면 엄청 잔인하거든요. 시체를 외부에서 해부한다고 생각해봐. 너무너무 잔인한 거야. 자기네들은 뭐라고 포장하냐면 이제 무슨 뭐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 그 마지막까지 보시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얼어가지고 안 파져요. 화장을 하려도 나무가 있어야지. 수목 한계선 위에 뭐 4,000m, 5,000m 되니까. 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배경 구조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쪽만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 인도에서 결혼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처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 형제가 동시에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두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어머니는 마야 부인, 그 다음에 요 둘째 아들은 요거는 이제 대도라고 하는 마하프라자 파티라고 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이모 겸 뭐라 할까 뭐 계모는 아니에요. 왜냐면 동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계모는 이어달리기라는 뜻이잖아. 개잖아. 개주할 때 그 개잖아.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엄마를 이었어요라고 하는 의미잖아.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이건 한 방에 완방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뭔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은 형제 간에 20살 차이가 이상 벌어질 정도면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야. 기록이 없을 뿐이지 뭔가 사연은 있었어. 진짜 뭔가는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거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풍습이에요. 그 형사취수제. 그 유목민들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목문화에서는 여자가 혼자 남게 됐을 때 남자가 없고 가장이 없고 여자가 남아버리면 이게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된다는, 죽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형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런데 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어, 조카가 있어, 어려. 근데 이거를 누가 돌봐야 되는? 어떻게 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동생이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통보다도 어떠한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려시대 때까지.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형제 상속이 많은 거예요. 왕위가 형제 상속을 한다니까, 부자 상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개하다 어쩌다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는 대부분 이게 농경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 여자가 많이 붙는 쪽 계열들이 대부분 그게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유목 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위로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논하는 건 굉장히 촌스러운 발상입니다. 촌스러운 발상이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 사자여방에 부처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요즘같이 연애 결혼이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여러분 세대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밀려서 결혼하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밀려서. 지금은 그런 말은 뭐 성립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뭐 동생이 대놓고 똥차가 길을 비켜야 새 차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야.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물론 탄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결혼같이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새 차가 나가기 위해서 네가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가? 이게 중요한 거를?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잘 삽디다. 간 보고 계속 오래 이렇게 했다가 하는 집이나 뭐 확률로 보면 그렇게 또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왕가 결혼이에요. 왕가 결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 차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볼 때까지 좀 늦추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드리면 돼. 왕실 결혼에서는 좋은 사람은 드리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저쪽도 이웃나라 콜리족의 공주예요. 공주예요.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부처님이 무슨 정바랑이 늦자식이고 난타하고 나중에 무슨 이모가 아들을 낳으니까 약간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기고 내 자식을 좀 더 이렇게 땡기려고 우리 언니 자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건 다 소설적 구성입니다. 그런 건 다 소설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왜? 부처님 출가하실 때 얘 몇 살이나 되겠어 지금. 그래서 저거는 거의 아들뻘이야. 아들뻘. 그래서 요즘같이 막 결혼 정년기가 뭐 30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10대 후반에 대부분 다 결혼해요. 10대 후반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 진기한 이야기들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한 번에 다 까면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그 다음에 감동적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